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혁신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들으려고 왔습니다. 좀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산을 내려갔던 인유한 판검제에 출연했던 혁신위원장, 직접 대면은 못 됐습니다. 경청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전 대표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정호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전에 인유한 위원장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 대표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아주 심한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당의 혁신의 객체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물론 인유한 위원장은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하고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제3당으로 가겠다 하니 향후 그렇게 원만할 것 같지는 않다. 2달 동안의 전략을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이준석 전 대표 또 인유한 위원장을 향해서 혁신을 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실무준비회의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인유한 위원장 일단 아무 말 없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비운 끌어안기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속될까요? 앞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설명이시던데요. 지금 이제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작전, 주요 포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주요 포석 중에 한 번이 이제 통합 합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속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의 역할은 이 역할을 계속 하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바둑으로 비유해서 사석 처리가 될지 요석으로 쓰일지는 지금 좀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12월 말 정도까지 시한을 좀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응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한 2달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다든가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 할 거로 보입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그 행사 전부터 불쾌감을 드러냈잖아요. 페이스북에 화전양면책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게 북한의 전략을 지칭하는 건데, 한쪽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지금 혁신위원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화가 난 것 같다, 분노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시고 있던데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혁신위원장을 내세우고 실제로 중심에는 아마 그 당의 그 기득권 세력이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화전양면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판이나 전쟁판에 있어서 이게 악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세계관을 보면은 100대 0, 제로섬적인 의식 구조를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번의 선거를 완전히 이기고 잘못한 게 없는데 당이 100% 잘못해서 나를 몰아냈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회의 손짓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은 다음에 12월 27일이라고 날짜까지 못 박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최초로 비대위원이 된 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100일 남은 그 첫날, 그 12월 27일에 뭔가를 하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칼을 빼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 이상의 뭔가를 좀 썰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더더군다나 지금 가장 공격의 가장 첨단 내지는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김 전 총장님, 이준석 전 대표가 혁신이 구성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시작된 것인데 유권자의 소리를 듣고 왔느냐, 이게 선결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패배 원인은 당이 아니라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때문 아니냐, 이 점을 지적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한테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당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을 나에게 주고 내가 지휘하는 총선 체제로 선거를 치를래? 아니면 나는 여기서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야.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압박하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금 현재 그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의 책임을 대통령과 당대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왜 굳이 인유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말을 했을까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으로.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뇨한 위원장은 달변일 뿐만 아니라 다변이에요. 네.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들을 말이 없는데도 굳이 왜 영어로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냥 제 생각, 의식 흐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 한국인 아니거든요. 이런 뜻인가? 저는 딱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귀한 한국인이시지만 과연 한국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서 체득되고 착근된 어떤 그 생존을 향한 인동초 같은 본능이라든지 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이 왜 혁신이 아닌 혁명적인, 그래서 이노베이션과 레볼루션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즉 한국인들의 깊은 인식의 우물 속에 당신이 몸을 담궈봤어? 이런 취지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중진들, 영남권, 험지라든가 불출마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과연 이제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전망을 하세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막 40% 중반으로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대형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당의 대통령 측근들 있잖아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웠던 분들, 그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표현하고 당 중진은 좀 구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정치학을 할 때 흥정 이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깎아야 되는데 처음에 10,000원 깎아주겠어 하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근데 1,000원만 하다 9,000원까지 깎다 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000원 더 해가지고 10,000원을 깎으면 아예 처음에 10,000원 깎은 거하고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과거 몇몇 정치인들이 왜 총선 때 자기 희생을 위해서 어디를 출마하라 그랬는데 끝끝내 안 나가다 겨우 할 수 없이 나가는 것처럼 하다 패배해가지고 결국은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특권과 혜택을 받았으니 당을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 이 뼈 때리는 이뇨한 위원장의 말을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받아들이는 게 본인에게도 뭐 실은 아니고 득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실을 최소화하는 그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김두수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통령 측근이면 정계 은퇴를 하라는 거냐, 뭐 이런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용도사미가 될지, 방금 이제 우리 정우김 전 의원 말씀대로 뭔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지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뭐 한국 정치에서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냥 인적 청산 또는 물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 방식은 과거 상김 시대는 당 총재가 결심하면 됐고, 지금은 좀 그보다는 힘이 약해졌지만 당 대표의 영향력 하에 총선 공천위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인데, 네. 한국 정치는 어쨌든 양당의 대결주의에 의해서 상대당이 하면 그에 맞서는 야당도 안 할 수 없고, 야당이 뭔가 핵심하면 또 여당도 할 수밖에 없는 서로가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뭐 중진의 물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같이 이제 비상한 시기가 되면 서로가 이기감을 느끼면 혁신의 징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그러니까 중진이라고 다 물러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론이 좋지 않거나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실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물갈이는 한국 정치에서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다선 용태론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그 전에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그 전에서 당원들이 계속 수도권 3선 중진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주당의 험지라고 하는 영남권이라든지 이런 지방에 가야 된다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역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계속 뭐 3선까지냐 아니면 뭐 보다 좀 젊은 인재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목표 의석을 좀 이루려면 그런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메가서울 개념으로 지금 던졌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뭐 여러 총선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선 전략으로 이제 제시가 됐고, 네. 이게 나중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양당 간에도 결론이 아직 안 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김포에서 끝일 것인가 아니면은 김포 외에 지금 뭐 구리, 하남, 뭐 고양 이제 여러 도시 얘기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태세이고,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당론으로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는 단지 그 어느 것이 옳은지는 제 과문한 요 지식 가지고는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네. 옛날부터 정치인과 정치꾼에 관련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치꾼은 3년 후 선거를 바라보지만 정치인, 즉 제대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30년 후 한 세대를 바라본다 그랬는데 지금 3년은커녕 5개월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당이 잘 생각해서 정치적인 그 계산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 편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편입을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잖아요. 네.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결론은 유권자가 내게 하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합니다. 비열한 정치 이슈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하철 연장 논의를 진지하게 하라.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김기현 대표, 조경태 의원 뭐 김포 출마해서 심판을 받으라 이런 공세를 펴고 있네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두 분이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당 내에서 이 부분에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않는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방자치를 앞장서 이야기했던 김대중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모시고 있고, 또 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당의 어떤 정신적 지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리 좀 망설일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과거 2008년에 뉴타운 공약이 수도권의 민주당이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 패배를 하는 원인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난 그 2008년부터 2015년, 16년까지 수도권의 하우스포와 함께 뉴타운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철회하는 작업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 아까 정호김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대로 정치꾼이 있고 정치인이 있는데, 이제는 정치가, 즉 100년을 내다보는 정치적 이런 그런 전망을 가진다면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정우김 전 의원께서는 어떤 전망이세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연말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여전히 뭐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도 내가 12월 달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네. 지금 할지 말지를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지금 민주당 내에 중진 용태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이재명 친명계가 비명계를 전부 날려버리면 그 사람들 전부 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하냐면 비명계 의원들도 만나고요.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저한테 전화하고요. 심지어는 진보 정치인도 만난다. 지금 이렇게 계속 군부를 때우고 있는 보수, 상황이거든요. 진보, 뭐 중도 뭐 네. 다 합친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데 해요. 이제 또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양당 중심형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당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어요. 지금 과거에 그 3당이 겨우 성공한 사례는 대통령 후보감이 될 정도의 큰 정치인이 있고 뭐 몇 가지 전제를 했는데 지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당 창당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요. 손혜원 전 의원이 신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몇 명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준석이 정말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이준석과 그다음에 그 유승민 전 의원 간에 지금 교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두 사람이 굉장히 같이 갈 얘기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네. 그리고 이게 정치판이 말입니다. 참 예민한 게요. 어느 조직이든 머리가 두 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2달 동안 인요한 위원장이 할 일이 있죠. 아주 그냥 정말 발에 땀이 나게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는 안 되고 또 역발상으로 보면 어차피 신당 만들 사람이면은 크게 한번 지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신당 만들 거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분은 명분대로 하고 신당 만들 사람들의 명분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네. 계산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두수 총장께서는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대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양당제인데 이 양당제의 폐, 즉 극단적 대결주의와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 내의 통합이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그 극단적 대결 정치의 즉 시전 뭐 대통령 선거의 시전 3가 된다든지 이런 행태가 된다면 제3 세력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여전히 한국은 여론지행상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이 30대 30의 양이 있고 가운데에 어쨌든 40 정도의 중도가 있는데 이 40도 냉정하게 보면 중도적 진보가 20, 중도적 보수가 20인데 이 20, 20이 뭉칠 수 있는 계기는 양극단의 폐해가 드러났을 때거든요. 지금 네. 지금까지는 폐해가 극단적이라서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하는데 각각이 서로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